면역력이 왜 중요한가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소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저는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코로나가 이제 좀 잦아들면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조금 또 이제 방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면역력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항상 일정하게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면역력을 우리가 젊은 시기에 그리고 면역 건강할 때 다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면역 파산이나 면역 가난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의 교훈을 이렇게 미리 이제 코로나가 알려준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면역력이 지금 우리를 지켜줄 때 면역력을 더 아껴야 된다는 거. 더불어서 우리가 젊은 시기 건강할 때 면역력을 우리가 아끼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면역 낭비, 면역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의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자들은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의학자들이 쓰는 단어는 면역이고, 근데 저는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 쓰는 편인데요. 면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객관적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면역력은 그 면역 시스템의 개인차, 즉 이야기해서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생활 습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왜 중요하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면역력이 왜 중요한가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소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나?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면역력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양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오면 좋죠. 그러니까 영양소만 들어오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만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은 다 오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세균, 바이러스, 환경호르몬, 중금속, 그다음에 농약, 비료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만 들어오면 좋은데, 산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매연, 황사,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오염된 물질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소통을 하면서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옮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과정을 하는 중간에 우리 몸을 지켜주고 방어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면역이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힘, 그리고 개인차가 있는 힘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잘 유지하고, 또 외부의 환경, 또 외부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면역 파산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단연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면역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면역 시스템이 있고 면역력 다 가지고 태어나지만, 젊은 나이에 이제 면역력을 낭비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면역력의 낭비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가 면역입니다. 자가 면역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혼란이 생기면서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그래서 면역의 관용이 깨어진 상태죠.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 외부의 어떤 침입자들을 공격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격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시스템이 멈춰야 되는데, 그 면역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공격하게 되는 면역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면역의 관용이라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면역이 가릴 건 가리고 그 다음에 걸러내는 면역 관용 시스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어떤 낭비가 일어나는 사람들 살펴봤을 때는 자가 면역을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면역력의 소진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 세포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일하죠. 우리 직장인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직장인들이 번아웃이 되는 것은 과로하게 됩니다. 오버워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과로하는 시스템에서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과로가 만성 피로로 가는 것처럼, 우리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의 번아웃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면역력의 저하로 가게 되는 거죠. 자가 면역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갑상선을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라든지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면역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가 되었을 때 생기게 된 대표적인 질환이 대상포진, 폐렴, 결핵 같은 질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비정상적인 세포를 잘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는 24시간 365일 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외부의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면역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염된 물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래서 오염된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에서 이제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분해를 담당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외부에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막을 지켜주는 기능이 깨어지면서 이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장내에 있어야 될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들이 장 점막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혈액 속에는 온갖 독소와 염증 물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24시간 365일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런 어떤 외부의 독소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면역의 혼란, 약간 혼돈된 상태, 면역의 아노미 상태가 오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장에 이런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 고지방식이, 그 다음에 만성탈수,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들 섭취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우리 혈액 속에 어떤 염증들이 늘어날 때 면역세포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의 염증을 늘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음식, 특히 이렇게 당을 많이 올린 음식이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린 음식을 먹는 경우에 그렇지만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노출되는 환경은 대표적으로 방사선을 쨘다든지 자외선을 과도하게 쨘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화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가 심한 감정 상태, 운동의 부족, 그리고 반면에 또 과도한 운동, 이런 부분들이 혈액 속에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면역세포들의 혼란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면역세포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은 환경의 오염, 중독된 생활,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어우러져서 면역세포의 여러 가지 염증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질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오셨는데,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어떤 질환들이 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장염은 단순한 이제 장에 배가 아프다든지 복통이나 설사다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장에서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 환경,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또 부쩍 이제 늘어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우리가 대상포진이 보통 이제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60대가 지났을 때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노년층에 생기는 질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20대, 30대부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지만 중국에는 우리 젊은 층에서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폭증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역력의 위험지대, 면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면역력 저하는 이제 중장년층을 지나서 노년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아주 빈번한 문제이고, 결국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혈관 기능, 호르몬 기능, 근육 기능, 기능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질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한다는 것은 몇 가지 어떤 노화의 어떤 징후가 있거든요. 노화한다는 것은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다. 갱년기를 지나서 뭐 여성들에게서는 이제 완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면역세포의 숫자와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저는 제가 아까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강조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면역은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만 면역력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격차가 이 정도 벌어졌다가 노년층에는 면역력 관리를 잘한 사람과 면역력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의 격차는 이 정도로 벌어지게 됐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상포진이나 누가 폐렴에 걸리는지, 누가 결핵에 걸리는지, 같은 감기를 알아도 누가 오래 알아서 기관지염으로 가는지, 누가 암세포에 더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속도와 정도는 개인차가 매우 큰 것이 바로 면역력의 저하 속도입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제가 면역력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은 종합 예술이다. 요즘에 많이 하는 검사가 있죠. NK셀, 그 자연살해세포라는 검사. 근데 NK셀 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천 면역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 자체가 면역력을 이야기하기에는 뭐 제가 봤을 땐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그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면역력이 제가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한 4-5가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면역력은 바로 건강이 제대로 작동할 때 최선을 다한다,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 기능, 호르몬이 어떤 균형을 잡아서 우리 면역세포를 잘 도와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장점막을 지켜주는 기능이 뛰어나고, 근육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잘 발전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 있는 상태를 바로 이제 면역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365일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제 원하는 곳까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면역세포를 잘 실어나르느냐,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잘 맞추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호르몬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이제 조직이면서 끊임없이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근육의 양이 얼마나 풍부하느냐, 그리고 우리 인지기능, 그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일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지에 스트레스 조절 기능, 성격적인 어떤 감수성까지 잘 작동까지 관여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면역력이고, 그런 어떤 신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면역력은 제대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면역력은 몇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건 의사와 상의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 신체 기능의 원활한 조화에 있다는 거죠. 면역이 좋다고 해서 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건 아니지만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 면역이 약하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 질환, 세균 질환, 그리고 안과의 질환,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장 질환 등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면역력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면 100세 장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나쁜 사람들의 제가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근육, 특히 이제 승모근 쪽이 아프고, 근육이 여기저기 아프고, 목이, 특히 목 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근육의 염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육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 보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동을 할 때 좋은 호르몬인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통증을 잊게 하면서 우리 몸의 심신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운동과 근육이 만나게 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세포들,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목이 이제 좀 구부러져 있고, 여기 승모근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아픈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나쁜 자세가 앞으로 말린 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게 펴주라고 하는 이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업무를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이 앞으로 말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리게 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런 말린 자세를 통해서 거북목도 생기죠. 그럼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리의 어떤 굉장히 취약성, 나중에 뇌졸중이나 그런 거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리게 되면 심폐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 우리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황산화 호르몬이 멜라토닌, 재생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넣어서 우리 몸을 끊임없이 재생을 시켜주고 면역 세포까지도 복구를 시켜주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한 사람들은 자는 동안 그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또 이제 우리 변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변의 모양이 황금빛으로 예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있는데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 소화흡수, 분해시키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독소, 환경호르몬, 중금속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내는 작용. 그래서 면역세포의 70% 장에 있고 또 면역세포만 부족하기 때문에 100조 개의 장내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을 지켜주고 있는데 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변의 모양이 이렇게 황금빛의 바나나 모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이 항상 깨져 있거나 설사처럼 무르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변비처럼 이렇게 토끼똥처럼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곤증입니다. 네 번째는 식곤증인데요. 식곤증이 심하다는 것은 식사를 하고 났을 때 인슐린의 기능이 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저혈당과 이제 고혈당을 이렇게 오르내리다 보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이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인슐린은 염증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적절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도와주는 에너지 호르몬이지만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있다고 하면 염증성 호르몬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암까지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봄철에서 여름철에 넘어갈 때 우리가 살펴보시면 봄에서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심하죠.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자외선이 쬐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작동하면서 어두운 멜라닌 세포가 작동해서 얼굴빛이 점점 까매지거나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것을 잘 막아주면서 보호해주는 작용하는 게 글루타치온, 항산화 효소인데요. 근데 갑자기 봄철이나 여름철에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고 까매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면 이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역력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이제 하루에도 수천 개의 이제 암세포가 생기지만,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끊임없이 DNA 변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가사멸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비정상세포가 자라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 종양유전자, 원종양유전자라는 암세포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기전을 방해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원종양유전자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제거 단백질, 제거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를 하는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죠. 이런 눈덩이 효과가 바로 암세포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인식하고, 거기에 면역세포를 동원해서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배출하는 작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기전인데, 그런 기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질환은 바이러스 질환.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기관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을 통해서 폐혈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그것을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회감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숨어있는 바이러스나 나쁜 암세포 같은 경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를. 그러다가 면역력이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역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재활성화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면역력이 쭉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만성 면역저하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 몸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게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암의 발생 유전자 같은 부분들을 연구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암은 선천적인 요소,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밝혀진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암의 선천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이제 후천적인 요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대 7, 선천적인 요인이 3이면 후천적인 요인이 7 정도라고 보고요. 그 3조차도 본인이 후천적인 노력이라든지 후천적인 어떤 건강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SSSEN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년간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 저하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특징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첫 번째 S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 몸이 받는 데미지,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화, 분노, 걱정, 불안이거든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이 호르몬 기능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다른 호르몬들의 기능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았을 때 이 스트레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자원들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나, 걱정, 분노, 불안 이런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호르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혈액의 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게 된대요. 활성산소는 적정한 양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산소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로부터 DNA에 있는 전자를 뺏어서 그 정상세포를 돌연변이, 정상세포를 손상시켜서 그 혈관의 손상이나 나아가서는 암 같은 것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취약한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화나 걱정, 분노, 불안 등의 감정에 오래 시달리는 사람들이 암에 취약한 그런 성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S는 슬립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란 거죠.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수면량이 부족한 경우는 이게 또 우리가 면역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암에 취약한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거나 잠을 잘 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S는 한국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서유터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취약한 위장관 관련된 암이라든지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번째 E는 엑서사이즈인데요.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죠.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의 감소, 이거로 인해서 그 운동 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암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운동 부족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비만 관련된 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암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N은 뉴트리션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이를 하는 경우이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제된 어떤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공된 음식들, 초가공 식품,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 그리고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음식 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식사법이 좋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과식,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속식, 너무 빠르게 먹는다. 염식, 너무 짜게 먹는다. 그 다음에 쉽지 않고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하는 습관, 이런 나쁜 식습관들이 또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은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죠. 소듐 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WHO에서 권장한 양보다 2배 이상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혈관에 굉장히 부담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소화기 쪽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절인 음식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위장암 관련된 염증이라든지 위장암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치료적인 부분을 반드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학적으로 자기에게 검증된 치료법을 수행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건강관리 좀 더 한다든지 적절한 운동이나 좋은 어떤 식습관,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들을 더 찾아 먹는 그런 어떤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암에 굴복하지 않고 암을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만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질환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비만을 만성 염증 질환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비만은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지방세포 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지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세포가 거의 300배에서 400배까지 클 수가 있거든요. 적정한 지방세포의 증가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원의 어떤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지만 지방세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혈관 질환이라든지 나아가서 암 같은 질환까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세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는 더 이상 영양소를 섭취하지 말았고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경고 중에 대표적인 게 염증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성염증 상태에 돌입하게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 쪽에, 그 다음에 췌장의 베타세포에 작동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이 염증 물질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세포를 공격해서 이 세포가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면역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들어갈 거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이제 우리 건강 얘기를 할 때 맞지가 않은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고도 비만인 사람이 뭐 1, 2년 동안은 이제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봤어도 평생 10년, 20년 장기간 정상이었던 경우는 거의 1%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MI라고 하죠. BMI가 30 이상인 사람은 결국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나아가서는 암까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위험한 게 마른 비만이에요. 비만인 사람들은 나중에 노년기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걸리고 그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걸렸을 때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마른 비만은 나중에 면역력자, 가령 예를 들면 같은 폐렴이나 결핵이나 암 같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체중 자체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퍼링, 완충시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체중보다는 더 중요하게 근육량과 체지방률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실 때 체중은 줄어드는데 인바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으면 아니면 체지방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면 자, 이거는 체지방률이 올라가고 있으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체중은 줄어드는데 체지방률이 올라간다. 뭐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마른 비만이 되신 분들 아마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40대 50대 이제 중년분들 그 다음에 또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영양소를 다 줄이는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적절하게 줄이면서 영양소는 오히려 더 채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요 없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칼로리를 줄여버리고 영양소까지도 줄여버리게 되면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서 생존해야 되겠다 욕구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가식이나 폭식이나 그 다음에 식탐에 약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속도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kg에서 2kg 정도씩 줄이되 칼로리는 줄이되 그 영양소의 어떤 밸런스는 더욱더 잘 채우는
그런 다이어트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칼로리는 줄이지만 영양소의 비율은 잘 맞춘다. 두 번째, 운동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운동하실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 풀이 100g에서 200g 정도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 풀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노산 풀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항체까지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면역력이 취약했던 이유가 근육 부족하게 되면 이 아미노산 풀에서 근육을 만드는 대로 다 보내버리고 효소나 호르몬이나 특히 항체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운동할 때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면 근육에서 빼서 이제 아미노산 풀을 계속해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하기 전에는 뭐 비스킷이나 달걀, 우유 같은 것들 간단하게 먹고 운동하는 중간에는 이온 음료나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더 원활하게 해, 더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 끝나고 나서 나 체중 몇 킬로그램 빠졌어. 이거를 보기 위해서 몇백 그램 빠졌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시지 않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나서는 또 단백질 잘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하자. 그것이 나중에 요요 없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일단은 이제 당뇨병 자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또 많으실 겁니다. 당뇨라는 것은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거죠. 소변 당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잘 저장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넘쳐서 흘러다니다가 결국에는 신장의 사구체까지 공격해서 구멍을 내고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당을 세포 속으로 에너지 창고로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간, 근육, 지방세포에 그 탄수화물을, 당을 에너지원, 지방이나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속에 특히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면역세포 안으로 에너지 잘 공급받지 못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을 흘러다니는 당은 수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혈관의 상처를 일으키는.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에 과도하게 넘치는 혈당을 혈관에 찌르는 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이 혈관에 찌르고 그다음 여기에 백혈구, 혈소판, 콜레스테롤 달라붙어서 이렇게 혈전을 일으키게 되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또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혈관의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이 인슐린이 적절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염증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자, 면역세포에 에너지 공급 못한다. 그 다음에 혈관의 염증을 유발해서 다발성 혈관 부전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숫자만 있어도 충분하게 작동할 수 있었는데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 자체가 염증성 호르몬으로 변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면역이 떨어지면 이것 자체가 또 당뇨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이거든요. 자,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이것 자체가 또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설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각종 바이러스 질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취약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어떤 예민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것 자체도 당뇨병을 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와 면역력 저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으면 대부분 잘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혈관 자체의 어떤 경직도, 그 다음에 혈관의 어떤 내경 이런 부분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수분 공급의 어떤 수분의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조절하기 때문에 혈압약은 비교적 잘 듣는 반면에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오는 인슐린의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췌장의 베타세포가 다 파괴돼서 인슐린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약들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작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추후에는 결국에는 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단계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약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혈압약보다 당뇨약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본인이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조절을 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또는 인슐린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같이 곁들여 주어야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약을 안 먹고 정상적인 혈당과 혈압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제일 위험한 행위는 약도 드시지 않고 혈당과 혈압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된다면 최선책 못지않은 찬색이라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이 이제 대부분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약간 힘들거나 부족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먼저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약의 도움을 받다가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서 약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에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 앞에 붙었던 말이 대표적으로 난치였죠. 근데 난치란 말을 요즘에는 암에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암들은 5년 생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 발전이, 그 성공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질환은 아니죠. 하지만 아직까지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학기술, 특히 최근에는 유전자를 미리 어떻게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 또 양성자나 이제 중성자 치료 같은 그런 최첨단의 어떤 의료기술, 그리고 세포 중에 타겟만 찾아서 공격하는 항암물질 등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어떤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암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조기 발견.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기 발견보다 더 중요한 거는 SSSEN. 그래서 암의 발생률을 낮추는 예방적인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암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본인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그 치료율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분명히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암을 잘 이겨내고 완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건강관리 잘 못했다고 한다면 암에 걸렸을 때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의학기술에서 조기검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암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했을 때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후기에 암을 발견했을 때 그 치료율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정한,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기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역력이 강하다, 면역력이 높다, 그런 말은 앞으로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면역력이 분명히 낮은 것은 제일 나쁜 거죠. 그렇지만 면역력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력이 과도하게 높은 분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거나 굉장히 염증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 면역세포가 굉장히 곤두세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비우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을 잘 유지하게 되면서 면역력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높지도 않고, 면역력이 과도하게 높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저하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면역력의 균형, 면역력의 중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면역력은 균형 잡힌 면역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증상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면역력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면역력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먼저 하나는 알레르기 질환이죠. 알레르기 질환은 외부에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지나치게 많은 면역 반응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데,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같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가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세포가 너무 이렇게 기능이 올라가 있다 보면 면역세포 혼란이 오게 되고, 면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PR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적을 인식하고, 그다음 아군을 인식해서 아군은 내버려 두고, 그죠? 정상세포 내버려 두고 적만 공격해서 이것을 판별하고, 거기에 면역세포를 출동시켜서 나쁜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PR을 구별,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어떤 판별 능력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적과 아군 할 것 없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신체가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손상을 받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에서 면역력이 높다 놓은 거는, 그거는 이제 면역력 자체가 정상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이 검사 수치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 규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균형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역세포의 기능 자체가 너무 이렇게 백혈 수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오히려 염증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강하게, 검사 소견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나타난 경우는 우리 몸에 그만큼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증에 대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의 요소, 중독의 요소, 가행되고 있는 요소, 그다음에 우리가 지나치게 소모되고 있는 요소들을 잘 확인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 오염된 환경을 좀 줄여준 노력,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중독된 삶, 운동이 부족하거나 너무 이제 탄수화물, 특히 단맛 음식이나 짠맛 음식들 너무 많이 먹고 있다면 그거 좀 줄여주는 것. 그러니까 운동을 또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운동이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면역세포의 숫자도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이죠. 면역세포가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한 상태로 보면 되고요. 면역력이 과도하게 강하다는 이야기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의 침입자만 공격할 정도로 어떻게 균형 잡힌 적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넘어서 우리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하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규정한다면 면역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강한 것은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역력이 좋다는 것은 면역력의 균형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면역력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면역력을 쫙 잘 유지해야지 우리가 노년까지 면역력을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한 걸로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면역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강하다는 개념이죠. 제 이야기는 면역력이 좋은 게 면역력이 강한 거다. 자, 면역이 과도하면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그 다음에 본인과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있는, 그래서 돈과 건강과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이 세 가지의 결합체라고 보고요. 근데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핵심적인 요체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라서 이번에는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역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우리를 지켜줄 때 면역력을 아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잘 보살펴줄 때 면역력이 우리를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잘 저축해서 면역 낭비에 덫에 빠지지 말고 면역 부자가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